생산과 소비 브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무렵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실상이 드러나죠. 한국의 발전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상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인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다행이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다시 이제 근대 국가로 수립해야 되겠다 산업화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죠. 한번 붕괴되니까. 근데 한국은 다행히 그때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멍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반발 세력 인사들이.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군사정부가 하던 일들이 계승이 됐죠. 다행한 일인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IT 산업 육성 그냥 계승된 거죠. 다양한 일이었던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운이 좋았죠. 그러면 이제 김영삼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자. 그래요. 한번 보죠. 1993년 고용보호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다. 고용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때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실업시 생계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실업급여를 적용하다가 차츰 확대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제정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여 1995년 농어민과 농어촌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태우가 제정을 했어요. 확인해보면 되죠. 각 주가 있죠. 그래요. 87년인가? 하여튼 제정했어요. 8년인가? 6년인가? 88년에 제정했을 거예요, 아마. 87년은 전두환 때고.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되죠. 이런 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는. 노태우가 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처음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계속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2003년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된다. 뒤에 일도 좀 미리 적어 쏘는 거죠. 그때마다 다루면 좀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죠.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투고 그래요. 자금을 관리해라 이 말인 거죠. 화폐를 관리해라 이 말이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 추적이 가능해져 세금 탈루와 자금 세탁을 적발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는 이와 같은 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법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실명거래가 정착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김영삼은 명령으로 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랬을까? 촉발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서로 합의도 해야 되고 이런데 잘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당이건 야당이건. 통상 금융실명제는 법률 제정으로 실시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실시한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알죠.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의 정치 자금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목적이 이거였겠죠, 우선.
빨리 적발해야 된다 싶으니까 명령으로 한 모양이죠. 뭐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은 97년에 가서야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야. 법을 천천히 제정하면 되는데 충분히 합의한 뒤에 왜 미리 명령으로 실시해요? 혼내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전두환과 관련해서는 약 2200억 원 규모의 거래 흔적이 적발되었고 노태우와 관련해서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거래 흔적이 적발되었다. 1992년 대선 당시 노태우로부터 김대중이 받은 자금도 적발되었다. 김대중은 20억 원만 수수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고. 뭔가 좀 모호한 사람이죠. 군사정부가 투쟁한다면서 또 군사정부로부터 뭐라 해야 되나요? 정치 자금도 받고 그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김대중은 좀 이상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다 아는 사건이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그 당시엔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겪었던 사람들은. 하여튼 보니까 그때 왜 굳이 법을 안 하고 명령을 했을까? 혼내줄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 97년에 제정되었다. 김영삼은 군사정부의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의 공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삼이 한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김영삼은 주로 뭐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죠. 뭐 민생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뭐 고리 대금업이 시달리나? 아니면 뭐 교육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았죠. 김영삼은 혁명을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역사 사기라고 생각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는 군사정부 처단이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김영삼은. 반발 세력의 대표 인사를 했잖아요. 공산주의식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드러나니까. 근데 한 일은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치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김영삼에게 12.12 혁명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에 불과했다. 그렇죠. 김영삼에게는 혁명 아니었죠. 근데 국가 수립도 그 역사 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큰 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것은 혁명이었구나 그걸 알고 처벌하지 않았겠죠. 근데 김영삼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1995년 11월 16일 전두환과 노태우는 구속되었다. 산업화의 효과를 겪고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을 확인하였으니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노태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나고 군사정부가 하는 업적을 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수백만 수천만 명이 몰려드는데 그거 다 일자리 제공하고 산업화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러면 알 법도 한데 또 절대 빅문에서 벗어나게 했고 군사정부가 김영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저 사람들이 큰 공적을 했구나 역사적 사건이구나 하고 그냥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8 민족운동을 유혈진압한 책임으로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약 2,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뇌물수수죄까지 적용되어 징역 17년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렇죠. 노태우도 마찬가지죠. 노태우 역시 12.12 반란에 공모하고 약 4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건 노태우 잘못한 거죠. 뭐 자기의 업인 거죠. 김대중 따라 지역주 정치한다면서 전혀 결이 다른 완전 반대인 군대국가 반발 세력인 김영삼에게 실권을 넘긴 거 아니에요. 결국 1979년 12.12 혁명은 법적으로 군사 반란으로 전락했고 나아가 1961년 5.16 혁명 역시 많은 국민들에게 군사 반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다수였고 그 전까지는 혁명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컸죠. 완전 근대국가 수립 세력 대표 인사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대형 범죄자로. 공적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실제로 재판 이전까지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었고, 그럼 호남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그 선거 결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87년 전까지는. 87년 전까지죠. 재판 이전까지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판 이전까지도 뭐 다수 국민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선거하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 사건은 혁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그 군사 정부 때도 그렇지만 근대국가 수립 중요하지 생각하면서 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국민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절대 다수가 유신한다니까 95%가 찬성했잖아요. 하여간 이 재판으로 인해 한국에 기적을 일으킨 두 혁명은 진짜 혁명이지만 함부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전에는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지금은 그렇게 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또. 혁명을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한 일은 역사 사기이며 범죄라고 생각하는 김영삼에게 김영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기다. 근대국가 수립은.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대표 인사였던 거죠. 이에 맞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일으킨 광주 사태는 일종의 성전이었으며 희생자는 순교자였다.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을 인정하면 그렇죠. 또 광주 사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진짜 혁명이 맞다는 거예요. 5.16하고 12.12는 그 공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지. 뭐가 혁명인가요? 혁명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은 좀, 그래요. 폭력성을 동반하기도 하죠, 폭력을. 그래서 개혁이 좋은 거긴 해요. 근데 한국은 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랑 큰 차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김대중, 김영삼 보라는 거예요. 농업이 중요하지 하고 뭐 대장간이나 만들지 그런 주장이나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대통령 재직 중의 범죄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군사정부 인사들을, 대표 인사들을. 나아가 김영삼은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그걸 좀 그냥 아예 기념일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5.16하고 12.12는 기념일이냐는 거예요. 진짜 혁명은. 한국에서는 가짜 뭐 폭동, 시위 이런 것만 기념일로 만들고 있죠. 4.3은 아예 그냥 한국 정부를 부정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반란이었잖아요. 그런 것만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유로움을 준 진짜 혁명은 기리지 않고 그 웃기는 거죠. 그에 따라 매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의 공식 추모식이 열리게 되었다. 광주 사태를 추모한다는 말의 숨겨진 뜻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뜻과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는 그 수천만 명, 수억 명을 구제한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불의한 일로 인정하는 셈이니 국가와 국민에게 참으로 해로운 일이다.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군대국가 수립의 꿈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긴 한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1과제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1880년대부터. 또한 1884년 이후 근대국가를 수립하여 한국인들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번영과 독립을 이루고자 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의 뜻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래. 짓밟는 행위이다. 그런 일은. 그렇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사건과 인사가 일으킨 사건과 인사를 기린다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근대국가 수립 그래요. 세력 인사와 근대국가 수립을 하고자 하는 뜻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 한반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위와 폭동이 있었다. 반란도 있었고 많았죠 이것저것. 물론 그 와중에 많은 희생자들 또한 있었다. 광주만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동체 내에 발생한 분쟁인데 일종의 분쟁이라 볼 수 있죠. 서로가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적대시하면서 분쟁이라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 간 길어야 할 분쟁은 그리 많지 않다. 근데 그런 분쟁들 보면 기릴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광주 사태는 4.19 폭동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잊혀져야 할 사건이다. 그런 분쟁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19 폭동을 기리면 어찌 되는가? 한반도의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건국 세력의 숭고한 뜻을 짓밟는 결과를 낳는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요? 한국을 세운 게. 그 숱하게 많은 밀란, 일종의 밀란이죠. 4.19 폭동도. 그 숱하게 많은 그런 사건과 어떻게 한국 건국 세력이 건국했잖아요. 이제 설명했잖아요.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건국 세력의 숭고한 뜻과 4.19 폭동이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요? 한국을 세운 일이 중요한가요? 4.19 폭동이 중요한가요? 또 4.19 폭동을 왜 폭동이라 하나요? 가짜뉴스로 일으킨 사건이라 했죠. 살펴보면 되고, 예전에 다 얘기했으니까. 광주 사태를 기리면 어찌 되는가? 산업화를 통해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을 구제하고자 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순간 뜻을 짓밟는 결과를 낳는다. 그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공적인가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 팔아먹고, 그걸 끝냈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제한 걸 했죠. 도시로 몰려드는 빈민들 다 일자리 제공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광주 사태에 간직된 핵심이 되는 뜻은 무엇인가? 김대중의 엉터리 지역 차별론을 집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이 광주 사태에 간직되어 있다. 광주 사태가 재생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에서 호남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역주의가 나타나죠. 김대중의 엉터리 지역 차별론은 뭔가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이 발전했다.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가 발전했다. 엉터리인가요, 아닌가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현 시대 누구나 아는 삼성이든 롯데든 그런 대표 기업들이 본사가 다 어디에 있었나요?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서울 때문에 부산이 발전한 게 아니라
부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이 발전한 거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에 있던 기업들이 다 서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주장했나요? 엉터리를 얘기하면서 경상도 정권 타도를 주장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타도하자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수용되면서 김대중 집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광주 사태라는 거예요. 광주 사태가 중요한 거예요? 김대중 집권이 중요한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김대중 집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진짜냐? 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김대중이 20억 원을 군사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럼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지를 철회 안 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지지했지. 광주 사태보다 김대중을 더 중시한 거죠. 광주 사태가 김대중의 집권을 위해서 일어난 사태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1987년 호남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지역주의 정치가 4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왜 안 사라지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광주 사태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년 기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게. 왜 재생산이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호남인들이 비정상적이라서?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호남이 원래부터 근대국가 수립 세력, 반발 세력 인사들만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7년 전까지는 다수가 군사정부 지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안 없어지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정당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의 지역차별론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대표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광주 사태를 기리기 위해 틈만 나면 찾아가기 때문이다.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표한다고 인식되는 정치 지도자죠. 자꾸 찾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모하러. 무시해야 되는데. 호남에 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없겠는가? 1987년 이전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다수였다. 호남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나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나 세계 어느 지역에나 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호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 지역은 87년 이후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나 집단을 지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나 있는데 호남에만 없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무시해야 할 사건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대표한다는 인사들이 매년 찾아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일으킨 사건을 추모하니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분명히 있죠. 지역주의도 물론 있죠. 어느 게 더 센데 원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어느 지역에나 있기 마련인데 그래요.
지역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재생산이 되면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일으킨 사건을 추모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맞구나. 그러면서 지역주의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벗어나야 정상인데. 누구 때문인가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야 당연히 광주 사태를 추모하러 가겠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일으킨 건데.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까지 추모하니까 호남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지역주의에 입각해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나 집단을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나 반발 세력 인사는 있기 마련이다. 일정 정도. 한국과 같은 상태에서는 반발이 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 쉽게 말해서 사라져야 할 지역주의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광주 사태를 추모하러 다니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대표 인사들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안 없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거나.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일으킨 사건을 왜 추모하러 갑니까? 그러면 되고 말하기 곤란하면 아침을 지키면 되는 거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 호남을 찾아가야 한다. 그렇죠. 호남에 찾아가야죠 뭐. 하지만 호남에 가서 광주 사태를 추모하러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아니 왜 광주 사태를 추모하러 매번 가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남과 호남인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말하면 그만이다. 무언가를 기려야 한다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대표적 선구자인 서재필이 생가나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그 전담 보상이 있잖아요. 자기들과 뜻이 같은 곳을 가서 추모하는 것이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상 수백 년간 길일 만한 분쟁은 갑신정변 5.16 혁명이 12.12 혁명 외에는 없다. 길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실패했지만 또 그것이 씨앗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조선총독부도 역할을 했지만 그러면서 근대국가 수립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그래요. 큰 역할을 한 서재필을 존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무슨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일으킨 사건을 추모하러 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잊혀져야 할 사건, 분쟁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 근대국가 수립을 성공시키니 전두환과 노태우의 처벌, 광주 사태의 미화, 5.16 혁명과 12.22 혁명 사건의 격화 사건으로 인해 1984년 이후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1884년이죠. 1884년 이후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근대국가 수립의 꿈은 장기간 사라지게 된다.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겠지만 그런 목표는 더 이상 이 사건 이후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포퓰리즘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미의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한 국가들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이냐? 김영삼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김영삼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적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